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24강 제국주의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세계사도 현대사를 들어갑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과 탈냉전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갈 거예요. 현대사는.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이 각각의 주제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현대사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국주의를 볼 건데, 제국주의가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강대국들, 어떤 열강들이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지만 알면 돼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글로 풀어쓴,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그 식민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도를 주고 여기 색칠을 한 다음에 여기가 어디 식민지인지 알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주로 글로 식민지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봐봐, 여기 보이죠? 동남아시아 식민지인데 여기가 베트남이고 여기가 미얀마입니다. 그러면 미얀마가 영국 건지 지도만 보고, 저기 베트남 프랑스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글로도 물어보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지도로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 다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는 이제 이탈리아랑 포르투갈, 영국 이렇게 두 번 등장을 했는데, 이탈리아 제국주의는 살짝 내가 생각했을 때 살짝 억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좀 어렵게 냈고요. 포르투갈, 영국 9월 모의고사 문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포르투갈 식민지를 대부분 몰랐어. 이 앙골라, 모잠비크 기출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이 포르투갈 식민지가 앙골라랑 모잠비크인 게 나왔죠. 그러니까 앙골라, 모잠비크가 포르투갈 식민지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영국은 아는데 포르투갈 몰라서 죄다 5번 찍고 틀렸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가보면 여기 2022 2학년도 9월 모의고사 8번 문제, 가의 식민지가 앙골라이다. 그럼 가는 포르투갈이다 라는 내용이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포르투갈 관련해서 제국주의랑 신항로 개척의 내용을 합친 문제였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왔음에도 여러분들이 틀렸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냥 기출이 중요한 게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앙골라, 모잠비크. 근데 기출도 기출이지만 저 개념에 다 있어요. 뭐 제가 안 적어 놨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분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린 이번에 제국주의 공부를 하면 이 식민지들은 전부 꼼꼼하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다음 제국주의 파트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강조하지 않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거의 없거든요. 제가 항상 역사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안타깝지만 여기는 단수 남기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운동,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파트가 있긴 한데 여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등장하진 않았어요. 가끔 아프리카 민족운동 선지로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은 그림자도 안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긴 살짝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 번씩은 꼭 봐두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할 건데 할 때 뭐랑 같이 할 거냐면 이거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재가 1, 2, 3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개념은 1, 2, 3단계죠.
1단계가 그냥 저기 읽어보는 거, 2단계가 채워보는 거, 그리고 3단계가 백지복습인데, 백지복습에는 우리 지도 국가 맞추기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짱이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세계사 교재가 동남아시아까지 넣어놨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요거랑 동시에 채워가면서 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야. 근데 뭐 따로 볼까 동시에 볼까 했는데 동시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보는 게 낫나? 모르겠네. 아니야,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같이 여러분들은 또 같이 하면서 같이 보고 혼자 복습할 때는 따로 보더라도 개념 공부할 때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도와 위치까지 꼭 알아달라 이야기했고요. 제국주의 개념 자체를 먼저 살짝 보고 각 강대국들이 어떤 식민지를 차지했는지 볼 거예요. 여기는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세요. 제국주의 의미는 19세기 서양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넓히는 대외 팽창 정책입니다. 이때 식민지가 많을수록 자국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식민지 경쟁을 심화합니다. 그럼 식민지를 차지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값싼 원료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프리카에 어떤 식민지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면 저희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값싸게 데리고 오고, 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기 아프리카는 천연 자원이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싸게 팍팍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판매 시장.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원료를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이걸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저기 아프리카에 다시 파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국내 잉여 자본 투자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나오면 저게 아프리카에 투자도 하고. 그런 용도로, 그런 경제적인 용도로 식민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회 진화론입니다. 우리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강한 동물들만 살아남았고 나약한 동물들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서번트 스펜서라는 학자가 찰스 다윈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도 적용합니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약대국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 식민지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종은 생존하고 열등한 인종은 도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수한 인종은 누구겠어요? 백인이고요. 열등한 인종은 황인, 흑인이에요. 우리랑 저기 아프리카 애들. 그래서 인종 우월 의식도 이 제국주의를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서양인, 백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니까 저 미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문명화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적으로 백인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다 약간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연구인 게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양 애들,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서양 애들이 아프리카를 언제 침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계속적으로 노예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황금도 가져왔고요. 특히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야, 유럽 애들이. 그럼 언제부터 진출하냐면 요런 애들 19세기부터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해. 여기 바닷가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열강에 아프리카 진출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4년에 베를린에서 회의가 열려요. 이때 열강들,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분할 원칙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어떻게 서로 나눠 가질지를 이때 합의를 해서 강대국들이 지들 멋대로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꼭 보고 만약에 좀 작다 싶으면 이 뒤에 백지복습 칸에 가면 요 큰 지도 있어요. 큰 지도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볼 건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면 영국 거 이렇게 가로로 보세요. 영국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독일 식민지, 벨기에 식민지 이렇게 각각 나라별로 영국의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 프랑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 이렇게 국가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왜 영국부터 보게요? 식민지가 제일 많았어요. 이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국 지구가 둥그렇잖아. 이 둥그렇잖아요. 구를 못 그리는데 어, 이 지구 영국의 식민지를 다 합쳐 보면 지구를 되게 둘렀다는 거지 가로로. anyway 그만큼 영국 식민지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아프리카 식민지부터 볼게요. 영국은 3C 정책을 펼쳐요. 여기면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합니다. 카이로는 이집트에 있고요. 여기가 근데 글씨가 안 보이는데 흰색으로 써줘야 되나 여기는? 그리고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연방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콜카타는 인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 세 개를 연결해서 영국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걸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프리카 내에서는 종단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카이로랑 케이프타운을 연결해요. 국가로는 이집트랑 옆에 써줄까? 이집트랑 남아프리카 연방. 그래서 이집트랑 남아프리카 연방을 이렇게 연결해요. 보이나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세로로 쭉 내렸다 해서 이걸 종단 정책이라고 해요. 종이 세로 종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주황색 가까운 게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 보면 아프리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 그리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영국 식민지, 아프리카 식민지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집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거 지울게요. 카이로랑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연방은 지금의 남아공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남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단, 줄루, 케냐, 나이지리아까지. 그래서 여기가 나이지리아거든요. 여기도 영국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단, 여기가 케냐. 이렇게가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였습니다. 지배 방식은 영국은 간접 통치라 그래서 간접 지배라 해서 토착민 협력자에게 통치를 위임했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아프리카 식민지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식민지 볼게요. 여기서는 요 분홍색이 영국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인도고요. 여기 네팔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이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란 우리 카자르 왕조 때 러시아랑 분할 통치했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미얀마는 인도에 나중에 병합됩니다. 여기가 미얀마예요. 그리고 말레이 연방 지금의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레이 연방입니다.
요 분홍색 두 섬 있죠.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예요. 여기가 북부 보르네오, 여기가 말레이 반도. 이 두 개를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두 개까지 있는 거 알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잘 안 나오지만 영국 식민지였다. 뉴질랜드까지 이것도 알아두시다. 좋아요. 그다음 여기 하얀색 식민지가 없는 국가가 하나 있죠. 여기가 태국이에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누구의 식민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따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때 배울 거지만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요. 영국 끝. 다음 프랑스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가로로 차지하는 횡단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오른쪽, 자 우선 요 파란색 색깔이 프랑스령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 있는 게 마다가스카르고요. 우리가 그 영화도 있죠. 그리고 요 가운데가 알제리예요. 흰색으로 해줘야겠다. 그리고 왼쪽이 모로코, 오른쪽이 튀니지. 이거 또 글씨가 안 보이네. 그래서 왼쪽도 모 RT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알제리를 거점으로 가로로 내질렀기 때문에 횡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프리카 식민지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니세르랑 프랑스랑 콩고도 여기 살짝 있지만 콩고는 벨기에 식민지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마다가스카르까지. 프랑스는 좀 영국과 다르게 토착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가 다툰 게 어떤 사건이에요? 파쇼다 사건이에요. 보면 영국이 이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종단 정책을 하고 프랑스가 이 파란색 화살표로 횡단 정책을 하죠. 여기 만나는 지점 보이죠? 다른 색으로 해줄까? 만나는 지점, 여기가 파쇼다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하다가 충돌한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프랑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는 이 초록색이에요. 여기가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합니다. (1887년)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백함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독일 볼게요. 자, 독일 볼게요. 독일은 영국 3C 정책에 대항해서 3B 정책을 펼쳐요. 독일의 베를린, 저기 튀르키의 비잔티움, 저기 이란의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거는 사실 비잔티움이라든지 바그다드는 독일 식민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에게 강력하게 대항하긴 어려웠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독일의 3B 정책으로 이 세 도시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아프리카 식민지 보겠습니다. 토고, 카메룬, 나미비아, 탄자니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녹색이 독일령이에요. 여기 왼쪽이 토고, 카메룬,
왼쪽이 나미비아, 오른쪽 여기가 탄자니아입니다. 독일은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에는 식민지가 없고 요 태평양 쪽에 여러 몇 개의 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벨기에령 콩고, 벨기에 왕 레오폴트 2세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주색 여기가 벨기에령. 그래서 이 한가운데 요 땅 있죠? 여기가 콩고예요. 중앙 아프리카. 벨기에령 콩고인데 콩고는 벨기에 거로만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 이제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아프리카인 식민지가 없었고 아시아의 식민지가 몇 개 있었어요. 우선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다. 이것도 시험에 등장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네덜란드령입니다. 요 노란색을 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하는데 지금의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차지했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우선 남아메리카 식민지는 우리가 신앙으로 개척 때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랑 동남아시아 식민지만 볼 건데 에스파냐는 서사하라라는 아프리카 식민지가 있지만 시험에 아직까지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을 갖고 있었지만 이걸 미국한테 전쟁에 져서 빼앗겨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포르투갈 보겠습니다. 아까 했죠? 앙골라, 모잠비크. 그래서 요 보라색이 포르투갈 여기요. 그래서 서사하라가 요거예요. 요거 에스파냐 땅. 근데 뭐 그냥 알아두면 좀 나쁠 건 없어요. 포르투갈 땅은 요 보라색이고 왼쪽이 앙골라, 오른쪽이 모잠비크입니다. 언제 지도로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포르투갈의 아시아 식민지 보겠습니다. 인도의 고아, 인도네시아의 물라카, 중국의 마카오를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독점해요. 포르투갈은 이 나라들을 지배한 게 아니라 이 세 도시만 지배했기 때문에 나라로는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고아, 물라카, 마카오를 포르투갈이 지배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 각각의 도시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나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에. 아시겠죠? 이 파란색이 필리핀이에요. 요거 미국령인데 에스파냐에서 넘어갔어요. 이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다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없었고요. 아시아의 필리핀 아까 그 에스파냐로부터 빼앗았다 했죠.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죠. 여기 파란색이 필리핀. 그리고 여러 섬나라를 차지했어요. 쿠바, 괌, 하와이 등을 미국이 식민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리비아, 소말리아, 에리트리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탈리아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비아. 작년 수능 때 나온 트리폴리가 있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식민지가 리비아예요.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야. 근데
그 문제 풀 때 여기 일단 여기 오른쪽 바닥 끝에 소말리아. 소말리아 해적이 유명하죠. 그래서 2011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상인들도 저기 소말리아 근처 지나가다 잡혀서 아덴만 연명 작전으로 구출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소말리아, 저기가 리비아.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이 문제요. 수능 18번 이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트리폴리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트리폴리가 그동안 오스만 제국 관련 식민 도시로 종종 등장을 했는데 트리폴리가 북아프리카인 건 알았더라도 이거 리비아 수도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또 변태까지는 변태라는 표현 잘못됐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리비아 수도를 트리폴리로 알 거면 여기 있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도를 알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트리폴리가 정령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리비아인지랑 연결지어서 누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북아프리카를 차지한 국가들이 몇 개 있어요. 셋밖에 없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여기가 북아프리카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그렇게 잡고 이 시기에 저희 청년 트리크당 소송 이 20세기인지 알면 내가 제국주의 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북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차지한 건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영국인데 리비아가 이집트 땅은 아니잖아. 우리가 이집트는 여러 번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영국 째끼고 선제 프랑스 없으니까 이탈리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도 겨우 그렇게 풀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억지성도 난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작년 수능 세계사 문제들이 살짝 그래요. 살짝 내가 볼 때는 그 전에는 그 항상 어렵게 내도 타당하고 아름답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지만 작년에는 살짝 몇몇 문제들에서는 억지가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8번 우리 그 복합제 문제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아프리카에서 20세기에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가 에티오피아고요. 라이베리아요. 여기가 라이베리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에티오피아. 그리고 요 위에 살짝 노란색 이탈리아령으로 표시된 게 있죠. 여기가 에리트리아요. 내가 여기는 그냥 빈칸을 안 뚫었는데 그래도 지도에서 한번 보라고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빠뜨렸네. 프랑스랑 독일이랑 그 모로코에서 두 번 싸웁니다. 이거 모로코 사건이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됐죠. 여기는 독립국. 검정색은. 그래서 여기도 다 채워보시고 지도에서도 꼭 채워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약간 지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즉각 어느 국가가 어디 있는지 보면 좀 훨씬 더 잘 외우실 겁니다. 어차피 둘 다 외워야 되니까. 아시겠죠? 다음 이제 이거 끄고 다음 아프리카 민족운동 이어서 해볼게요. 이집트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19세기까지는 오스만 제국 식민지였어요. 이때 이집트 총독 오스만 제국 식민지 아래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던 인물이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이집트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전개합니다. 다만 그리스랑 오스만이 전쟁을 할 때 오스만 제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스만을 지원하기는 해요. 이제 그 뒤에 이집트도 오스만 제국과 약간의 전쟁을 전개했고요. 어쨌든 그 도와준 대가도 있고 전쟁에서 조금 승리하는 면도 있어서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스스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무함마드 사이드라는 인물이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집트의 빚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이집트가 영국에게 수에즈 운하 주식을 판매합니다. 결국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집트의 내정 간섭을 실시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국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집트가 영국 식민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이제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이집트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군부 혁명을 주도해서 웨스트 배격 운동이라든지 헌법을 제정하고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영국에게 진압당합니다. 그래도 1922년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1956년에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렇게 역사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수단 보겠습니다.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이 이중 지배를 받았어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마흐디, 구세주라는 뜻의 마흐디 운동을 전개해요. 무함마드 아흐마드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고요. 외세를 배격하고 순수 이슬람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물리쳤으나 영국 군대는 이기지 못해서 결국 수단도 영국 식민지로 계속 남게 되죠. 알제리는 30년간 저항을 했으나 프랑스 식민지가 됐고요. 줄로 왕국 19세기 중반에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영국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줄로 왕국이 영국에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영국 식민지로 전락이 돼요. 그다음 에티오피아 보겠습니다. 이제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이 여러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해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나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굉장히 노렸거든요. 그때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랑 이탈리아랑 전투를 합니다. 이때 메넬리크 2세가 활약을 하고요.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다시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기도 하죠.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했다. 그 다음 나미비아 보겠습니다. 나미비아에 거주하던 아프리카 부족을 헤레로족이라고 해요. 이제 독일이 나미비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헤레로족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실패했고요. 헤레로족 인구 80%가 학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역시 독일 식민지였는데 마지막에 봉기 주술사들이 저항 운동까지 했으나 역시 독일에게 진압을 당하면서 독일 식민지가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로 여기는 주로 나와요.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입니다. 여긴 절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1년 남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 볼게요. 유학자들이 근왕 운동을 주도해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나 프랑스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판보이쩌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요. 동유 운동을 전개해.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 동쪽에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베트남 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또 베트남의 민주공화국 건설을 지향해요. 그리고 판보이쩌우와 월남 망국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또 베트남 판쩌우찐이라는 인물은 통king 우숙 설립에 참여해서 학교 문맹을 퇴치한다든지 근대 사상 보급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태국 보겠습니다. 짝그리 왕조의 라마 5세라는 인물이 여러 근대 개혁을 추진을 해요. 철도도 세우고 증기선도 도입하고 도로와 운하도 건설하고 노예제도나 신분제도 폐지하고 교육기관 창설하고 등등.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보면
저 오른쪽이 프랑스 땅인 인도차이나 연방이고요. 왼쪽이 미얀마, 영국 식민지죠. 태국 그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프랑스랑 영국이 충돌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도네시아는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에 저항을 했죠. 얘네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오토모라는 독립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단체도 세워지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랑 지식인들이 결성한 이슬람 동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로 전개했고요. 그리고 외국 상인 세력 확대, 네덜란드 상인이겠죠 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크리스트교를 믿었으니까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에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카르틴이라는 인물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근대 교육도 실시하고 민족 교육도 실시해요. 필리핀 보겠습니다. 이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이 에스파냐 식민지였을 때 필리핀이 에스파냐의 잔혹성을 문학적으로 고발해요. 그래서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책도 쓰고요. 필리핀 민족 동맹을 조직해서 에스파냐인과 필리핀인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아기날도예요.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할 때 미국을 도와줍니다. 미국이 이때 아기날도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필리핀하고 싸우는 걸 도와주면 필리핀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파냐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때 이제 아기날도가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국이 거짓말을 친 거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필리핀은 나중에 결국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 제국주의 이제 각 국가별 어떤 식민지인지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운동이랑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은 살짝 살펴주세요. 그리고 지도도 꼭 여러 번 채우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국가인지, 그러니까 이 각 국가들 이름까지 위치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